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인물결 연구소장 임상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왜 임상훈 소장이라고 한 거라고 뒤에 직함을 뺍니까? 미리 앞서서 얘기했거든요. 훌륭한 사람은요. 네, 그렇게도 불러요. 아 그렇습니까? 네, 훌륭한 김종대. 자, 네. 물어보겠습니다. 군 검찰에서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예, 정말 우려하던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열린 국방부 그 검찰단이 이제 그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약 11명의 그 심사위원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과반수를 확보 못 해가지고 이 수사 의견은 못 냈지만 네. 그때 5명 중이 이게 다수예요. 다수 의견이 뭐냐면 이거 수사하면 안 된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수사 단계를 넘어 구속영장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국방부가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는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네. 장관이 그 임의는 아니지만 장관의 그 의중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항명죄 수사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다수 의견이었는데 한 표 차이로 그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의견을 안 내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수사자관분은 4분이고 그 4분도 어떤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가 이거 수사에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항명죄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없습니다. 예. 원래. 그러니까 그 전시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네. 또 평시에도 7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항명인데 이게 불구속 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거를 출석한 때부터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뭐 지시불이행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징계로 가도 되는 거를 이게 항명죄라 해서 군형법에 거의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박정원 대령 측 입장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검찰은 피해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얘기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항명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지 원래부터 구속 그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협조를 안 해줬던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맞다. 내가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로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박 대령이 갔다. 이렇게 말하면은 즉시 구속입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여태까지 그걸 안 하고 버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구속이 된 것이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최상병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국가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수사는 지금 뭐 아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것만 알지 지금 7월 19일 날 사망해가지고 한 달 열흘이 거의 지난 사건을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왜 박대령만 이렇게 신속하고 자. 뭐 이렇게 좀 가풍경하게 훌륭한 합니까? 김종대한테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자, 무속인 천공, 이 네. 천공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간 다녀가지 않았다. 경찰에서 이렇게 혐의 없다. 이렇게 수사 결론 내렸어요. 네. 자, 이 문제가 이제 검찰로 가서 뭐 저도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에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천공의 진술이 없습니다. 천공이 계속 부인도 시인도 안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네. 서면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김용영 경호처장도 조사받거나 진술한 적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역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긴 다 조사가 안 된 그 반쪽은 아예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승찬 전 대변인과 저를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부승찬 대변인 4번, 저 2번. 6번을 조사한 게 한쪽으로만 집중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당사자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네. 말도 또 바꿔요. 그런 다음에 CCTV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안 갔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 CCTV 영상은 재판부에도 전 제출 안 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고 피의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다만 백재원 교수가 갔다. 네. 이 사실만 알려져 있는 얼굴 관상과 백재권 씨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고 세 번째는 주술가 중에 풍수지리는 문화니까 되고 역술가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이 무단으로 가가지고 저 개입했다. 그 다 주술인인데 풍수가나 뭐 관상가나 아니면 역술인이나.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백재권 교수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럼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다 위반돼 있어요. 네. 역술인 이천공 씨는요.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부인한 게 아니라 네. 저기 나는 관저 이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 얘기만 했지 네. 갔다 안 갔다란 말은 여전히 빠져 있다. 알겠습니다. 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프리고진이 사망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사망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바그너 그룹만이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큰 어떤 변화 혹은 어떤 그런 이런 가능성이 아프리카거든요, 사실은. 네,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거의 약간 더러운 군사 작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하기 더러운 네. 표현하신 것처럼. 네.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는 지금 그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게 서구 국가들이 그 사하라 이남 그 지역의 국가들 말리, 뭐 니제르, 차드 이런 국가들, 부르키나파소 그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최근 한 5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러시아가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하던 차이였거든요. 그 영향력의 뒷 배경에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막지한 영향력. 그러니까 국가 이름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폭력을 휘두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그너 그룹이 뒤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내서 이제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는 푸틴 대통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형식으로 이제 바꾸겠죠. 사실 지금 바그너 그룹의 지금까지의 그 수장들이 사실 그 비행기에서 모두 거의 사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6월 24일 날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이 8월 23일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2달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2달 동안에 프리고진이 뭘 했냐면은 이곳저곳을 계속 다녔어요. 네. 러시아 모스크바, 산트페테르부르크 왔다 갔다 했죠. 벨라루스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사망 직전에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 잠시 만났었잖아요. 한번 면담을 했었죠. 그 푸틴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2달 동안이 바그너 그룹의 후계 구도를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를 좀 해라는 물론 이제 그 암살 누가 암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이 2달 동안의 과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고진의 선례를 봤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후계 구도를 다시 세우겠지만 경영 능력을 갖춰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 아니니까 그것도 경영 능력이다. 이제는 충성도까지 다시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장악 능력. 그 바그너 그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인물을 과연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활용을 해야죠. 어렵지만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바그너 그룹의 인프라는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변경이 있으면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극심한 정정 혼란 내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바그너 그룹이 윤리적 집단은 아니지만 그 정권과 결탁해서 그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에. 그런데 이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또 사실은 미국의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드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후계구도도 있겠지만은 이름을 바꾼다든지 어떤 사업 방식의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것처럼 이제 패션을 바꾸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조정 작업을 거쳐서 계속 그 인프라와 그 노하우는 유지시켜준다. 네. 아마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요. 네. 여기서 잠깐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 의원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요. 네. 이건 국방부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로 봅니다. 대통령실로요? 예. 아까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자기가 알아봤는데 국방부에서 내놓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를 뛰어넘는 그 정도의 아니 그런데 생각이실까요? 저는 국방부로 처음엔 봤는데 네. 어제 뉴스가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의 이제 비공개 발언. 네. 그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른지 행동할 건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독립기관 기념관으로 저 흉상은 모셔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가 어제 그 기자 브리핑 할 땐 참혹했어요. 제대로 준비된 이전 검토안이 아니고 네. 일단 역사적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뭐 국방부가. 빨치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치산이 그게 저기 빨치산이면 독립운동가가 그 당시 빨치산이에요? 독립운동가 다 빨치산이지 다-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유시 참변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그 엉터리 얘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설픈 준비를 하고서 저질렀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서 그리고 국방부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라든가 해군의 홍범도 함이라든가 이게 벌려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육사만 콕 집어서 그럽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 대통령실에서 어디에 흉상이 있고 어디에 잠수함이 있고 몰랐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했다면은 그런 것까지 다 챙겨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어설프게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가 수습하는 일종의 설거지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인문적 소양도 안 보이고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네. 세계 지도자 중에 이제 이념을 강조하는 지도자가 최근에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이념을 강조한다. 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글쎄요. 그런 사람이 한국 빼고요. 네, 한국 빼고요. 한국 빼고는 글쎄요. 실용적 그쪽으로 많이 세상이 가고 있지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는 글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트럼프 권위주의 국가는 많죠. 권위주의는 이제 푸틴 그건 같은 경우 유라시아주의 이념 강조하죠.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네. 아니 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봉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조하죠. 근데 이제 그 권위주의를 이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까지 이념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 그러니까는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갖다 씌우는 것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든 어떤 이념이든 갖다 씌울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우 이념이 들어간 것이고 중국은 공산 이념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수단이니까 네. 뭐 이념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국가는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국도 지금 뭐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구상에 아직 없었죠. 네, 없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완전한 자꾸 독재로. 공산국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머그샷 굿즈로 대박난 트럼프 재선 가능성 오히려 높아졌다. 유치장 갔다 왔더니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TV 토론이 TV 토론 있었습니다. 시작됐고, 근데 2위 이하로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위 싸움이죠 사실. 네, 2위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나가지도 않아요. 예, 50% 지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56%에서 최근 여론조사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매우 높습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진짜로 그 나중에 내년 봄쯤 되면은 미국의 사법 권력과 정치권 간의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혹시 사법 처리돼가지고 유죄를 받거나 그럴 수 있죠.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예,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냥 나갑니까?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법 권력과 정치 세력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거든요.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그 2위 구도를 가지고 싸우는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그 부통령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 의원님 예. 수조 원대 자산가잖아요. 부자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근데 어디 가서 돈 뭐 굿즈 팔고 돈 내라 이렇게 하면 돈을 막 후원금을 내잖아요.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머그샷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지금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들어왔어요. 더 들었어요. 후원금이 자꾸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세몰이가 심상치가 않다. 네. 돈과 세가 네. 심상치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위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계산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대선판 알 수 없는 국면이거든요. 거기에다 제3 후보까지 나와 보십시오. 그럼 바이든한테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은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이제 분수령에 섰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그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수치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수치 얘기 안 할게요. 그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짝 올라가는 게 가장 최근 여론조사. 그렇죠. 상승세예요. 예, 특히 그 지금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제3 후보, 녹색당 후보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완전한 트럼프의 승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뭘 앞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봄쯤에 그러니까는 연방 검찰이 기소한 그 재판이 3월 4일에 열리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웬스데이 그러니까 슈퍼 화요일 그게 이제 시작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상당히 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예, 여기서 한 가지가 그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패배가 예견됐는데 사실은 이겼거든요. 선방했죠. 예,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제 사회 혼란을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막판 심리가 또 바이든 쪽으로 중간 선거의 현상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대는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뭔가는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한테는 누가 유리한 겁니까? 요행이라도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하노이 회담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트라우마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어달리길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그 북한의 위협이 커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시즌 2 이걸 이제 상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지난 그 하노이 회담 그 즈음에서도 미국 내부에서의 그 보수당 안에서 보수 세력 안에서의 이 다툼 그러니까는 그 네오콘의 반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막판에 네오콘들이 예. 태클 세게 건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그 미국의 현재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네오콘이 보기에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권력구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오콘들 좀 뒤로 다 살짝 밀려났어요. 밀렸잖아요. 지금. 이제 다. 그때하고 지금 또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그 다음 내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이거는 그때 몇 년 전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오콘도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섰잖아요. 뭐 한국에서 부활했지 뭐 미국에선 다 퇴조했죠. 그 얘기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또
강경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류 이념이 네. 외교적으로는 네오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닮아가는 경향이란 말입니다. 뭐 경제 긴축과 또 한미일 동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다 실험해 본 게 마지막으로 한국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에서도 네오콘의 실패로 예. 금융위기 오고 경제위기 오고 왔잖아요. 뭐 그런 점이 있죠. 이란, 이라크에서도 네.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그랬고. 뭐 이게 예.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뒤로 퇴조한 거 아닙니까?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나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상주의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다 그 구도와 상상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네오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풍부하고 다면적인 세계를 열린 개방적 자세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의 단순함의 실패다. 그게 우리한테서 반복되느냐 마느냐예요. 지금 상황이. 네. 독재자들 말고요. 다른 나라 세계의 정상 중에 이념을 좀 강조하는 지도자 좀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왜 그쪽에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꼭 좀 찾아보세요. 요새 지금 아니 이념도 20세기 초반의 이념. 그때 당시에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이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 구도의 프레임에서 보는 이데올로기, 네. 이념 이거 사실 이건 이념이란 말도 못 붙이겠어요.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과거에 지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냉전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념이 붕괴된 뒤에도 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결국은 굳이 이걸 이념임이라고 보자면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지금 이념이 살아남은 그런 아니 그 다니엘 벨이라는 학자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쓴 때가 저건 40년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 인사하세요. 예. 네. 내일 다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거